새벽 4시 32분, 조지아의 공장 숙소 문이 부서지는 순간 역사가 비명을 질렀다. 475명이 끌려가고 그중 300명이 넘는 인원이 한국 핵심 엔지니어였죠. 총성과 사이렌이 멎자 남은 건 정지 두 글자뿐이었습니다. 컨베이어가 멈추고 로봇은 한국인의 서명을 기다린 채 얼어붙었죠. 하룻밤 사이 미국의 심장이라던 배터리와 전기차 라인이 심정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차가운 회의실 한복판에서 한 여자가 숫자 대신 사람을 보기 시작했죠. MIT 출신 리즈 밀러. 그녀는 이 사태가 단속이 아니라 국가의 자해였음을 깨닫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협상이 아니라 자존심이었고 신뢰가 끊기자 산업이 꺼졌어요.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미국은 무릎을 꿇을 건가?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배울 건가?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2025년 9월 조지아주 몰로 카운티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 숙소였습니다. 헬기 소음이 먼저 들렸죠. 저는 그때 워싱턴 DC에 있었지만 몇 시간 뒤 받은 현장 영상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검은 헬기 세대가 공장 상공을 맴돌았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죠. 수십 대의 검은 SUV가 공장 부지를 에워쌌습니다. 방탄복을 입은 IC 요원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에는 자동소총, 얼굴에는 차가운 표정. 쾅. 숙소 건물 문이 부서졌습니다. 요원들이 복도로 진입했죠. 한국인 기술자들이 잠옷 차림으로 방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항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럴 틈도 없었죠. 무슨 일입니까? 저희는 합법 비자 소지자입니다. 한 엔지니어가 외쳤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손에는 여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총구였습니다. 요원 한 명이 다가와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탁!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입 닥쳐. 너희 같은 놈들이 여기 주인인 줄 아나? 엔지니어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요원이 그의 손목을 뒤로 꺾었죠.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가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꽉! 너무 세게 조여서 살이 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또 다른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한 기술자가 바닥에 눕혀졌죠. 요원이 그의 등을 구두로 짓밟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남성이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요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인만 이렇게 대합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왜 안 데려갑니까? 여성 엔지니어 하나가 외쳤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필요도 없었죠. 그들의 행동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여권이 빼앗겼습니다. 핸드폰이 압수됐습니다. 한 줄로 세워졌죠. 마치 범죄자 취급이었습니다. 475명. 그중 312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6시에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무부 산업정책국 부국장인 저에게 국토안보부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왔죠. 밀러 부국장님, 조지아에서 대규모 단속 작전이 진행됐습니다. 475명을 체포했습니다. 무슨 혐의입니까? 불법 체류 및 비자 위반입니다. 저는 곧바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죠. 체포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312명의 한국인, 직업란을 봤습니다. 배터리 엔지니어, 전기차 시스템 전문가, AI 제어 기술자, 품질 관리 책임자, 비자 상태를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E2 투자자 비자, L1 주재원 비자, H1B 전문직 비자, 83%가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였습니다. 나머지 17%도 비자 갱신 절차 중이었죠. 이건 단속이 아닙니다. 이건 표적 제거입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이게 단순한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걸, 미국 경제 전체를 무너뜨릴 재앙의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 오후 CNN 속보가 떴습니다. 조지아 현대 LGSK 공장, 불법 외국인 근로자 475명 체포. 자막이 화면 하단을 가로질렀습니다. 앵커가 말했죠. 국토안보부는 오늘 새벽 조지아주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체포된 인원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죠. 왜 하필 한국인만,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전기차 공장에서. 그날 저녁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 관리 책임자 로버트였습니다. 밀러 부국장님,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한국팀이 체포된 지 12시간 됐습니다. 지금 공장 전체가 정지 상태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2시간 만에 공장이 멈췄다고요?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은 연간 30만 대를 생산하는 초대형 시설입니다. 자동화율이 90%가 넘죠. 그런 공장이 12시간 만에 멈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즉시 조지아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직접 봐야 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LG 배터리 공장도 멈췄습니다. SK온 공장도 가동을 중단했죠. 조지아주에 있는 한국 기업 공장 7곳이 동시에 정지됐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했죠.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들 직접 고용 인원만 2,000명, 간접 고용 인원 4만 3,000명, 연간 생산액 120억 달러.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체포된 312명의 한국인 중 270명이 핵심 기술 인력이었습니다. 배터리셀 제조, 전기차 시스템 통합, AI 품질 관리, 공정 최적화. 이들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죠. 설마 이걸 노린 건 아니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들었죠.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조지아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2시였죠. 차를 타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트럭들이 줄지어 다니는 길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공장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습니다. 주차장이 텅 비어 있었죠. 평소 같으면 차들로 가득 차 있을 시간인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죠. 관리실로 갔습니다. 로버트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밀러 부국장님 오셨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직접 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로버트가 일어났습니다. 저를 생산 라인으로 안내했죠. 복도를 지나 거대한 철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거대한 공장 내부가 펼쳐졌습니다. 축구장 10개는 되는 크기였죠. 수백 개의 로봇팔, 수십 개의 컨베이어 벨트, 거대한 프레스 기계들. 하지만 모든 게 멈춰 있었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전기차 공장이라면 당연히 들려야 할 기계음, 용접 소리, 컨베이어 벨트 소리.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덤 같았죠. 전광판들이 깜빡였습니다. 빨간 글씨로 시스템 중단이라고 떠 있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굳어 있었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어제 오후 4시부터입니다. 한국팀이 체포된 지 11시간 뒤였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몇몇 미국인 엔지니어들이 기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다시 가동하지 못합니까? 다른 엔지니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버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배터리 라인으로 갔습니다. 거대한 조립 설비가 멈춰 있었죠. 모니터 앞에 엔지니어 3명이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빨간 에러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배터리 셀 온도 조절 시스템입니다. 한국팀이 개발한 알고리즘으로 작동합니다. 24시간마다 재조정이 필요하죠. 수동으로는 안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은 1,500개의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온도, 습도, 압력, 전압, 모든 변수를 계산해서 밀리초 단위로 조정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체포된 지 24시간. 배터리 라인 온도가 설정값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셀 불량률이 48%까지 치솟았죠. 다른 라인은 어떻습니까?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로버트가 다른 구역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AI 조립 라인이었죠. 로봇 팔들이 차체를 조립하는 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멈춰 있었습니다. 여기는 AI 제어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한국팀이 개발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로봇들을 제어하죠. 하지만 지금은 인증 오류가 뜹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빨간 글씨가 떠 있었죠. 검수 서명자 KOR-ID 누락.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 기술자의 디지털 서명이 없으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보안 프로토콜이죠. 무단 조작을 막기 위한 겁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팀이 시스템의 보안 장치를 걸어뒀던 겁니다. 그들의 승인 없이는 아무도 기계를 작동시킬 수 없도록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본사에 연락해서 잠금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까? 이미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장 책임자의 생체 인증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지문, 홍채, 음성, 3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럼 그 책임자는 어디 있습니까? 구금시설에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자기 공장을 멈춘 겁니다. 핵심 인력을 체포해서 시스템을 마비시켰죠. 구금시설로 갔습니다. 저녁 7시였습니다. 임시 수용소였죠.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건물이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죠. 양쪽으로 방들이 있었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면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잠시 뒤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죠. 배터리 시스템 책임 엔지니어였습니다.
손목에 케이블 타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말했습니다. 엔지니어가 앉았죠. 저는 그를 마주봤습니다. 왜 저항하지 않으셨습니까? 엔지니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항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희는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체포됐지 않습니까? 예, 체포됐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로요. 공장이 멈췄습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엔지니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죠. 저희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들 때문입니다. 저희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엔지니어가 계속 말했습니다. 밀러 부국장님, 저희는 3년 동안 그 공장을 세웠습니다. 밤을 새워 시스템을 구축했죠. 미국인 동료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기술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저희를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새벽에 총을 들이대고 끌고 갔죠. 이제 공장이 멈췄다고 저희 탓을 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엔지니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돌아가도 소용없을 겁니다. 신뢰가 무너졌으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공장을 찾았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돼 있었습니다. 로버트가 저를 맞이했죠.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밀러 부국장님, 협력업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합니다. 공장이 멈췄으니 부품이 필요 없다는 이유죠.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 협력업체, 1차 협력사 83곳, 2차 협력사 320곳, 3차 협력사까지 합치면 2,300곳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중단했습니까? 지금까지 47곳입니다. 오늘 안으로 100곳이 넘을 겁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협력업체 한 곳당 평균 고용 인원 50명, 47곳이면 2,350명, 100곳이면 5,000명. 해고가 시작됐습니까? 예,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1,127명이 실직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한국인 312명을 체포했더니 미국인 1,127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다른 공장들은 어떻습니까? LG 배터리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SK온도 멈췄습니다. 삼성 반도체 패키징 라인도 생산량이 71% 감소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전국 데이터를 확인했죠. 조지아주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시간, 텍사스, 오하이오, 한국 기업 공장이 있는 모든 주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리비안 전기차 공장, 한국산 배터리 공급 중단으로 조립 라인 정지, 포드 전기차 공장, 한국 기술자 부재로 품질 검사 불가, 테슬라 기가팩토리, 한국산 부품 부족으로 생산량 감소. 이게 다 사흘 만에 벌어진 일입니까? 예, 체포된 지 72시간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전국 한국 기업 공장 470곳, 직접 고용 인원 12만 명, 간접 고용 인원 43만 명. 만약 이 공장들이 모두 멈춘다면 실직자가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로버트가 대답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20만 명은 넘을 겁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20만 명, 한국인 312명을 체포했더니 미국인 20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겁니다.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계산했습니다. 312 나누기 20만, 1대 641. 아니, 잠깐. 반대로 계산해야 합니다. 20만 나누기 312. 한국인 1명당 미국인 641명입니까? 아닙니다. 로버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체포된 312명 중 핵심 기술 인력은 270명입니다. 나머지는 일반 직원이죠. 실제로 공장을 멈춘 건 270명입니다.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20만 나누기 270, 740. 한국 기술자 1명이 떠나면 미국인 740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제 계산이 틀렸습니다. 로버트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실직자 20만 명은 직접 영향만 계산한 겁니다. 간접 영향까지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식당, 주유소, 마트, 병원, 모든 게 영향을 받습니다. 승수 효과를 적용하면 얼마입니까? 한국 기술자 1명당 미국인 19명입니다. 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1대 19. 한국인 1명이 떠나면 미국인 19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겁니다. 확실합니까? MIT 경제학과의 의뢰에서 분석했습니다. 1대 19.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죠. 1대 19. 270명이 떠났으니 5,130명이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간접 영향까지 포함하면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조지아 구금 사건이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다른 주에서도 한국인 기술자들이 자진 출국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떠났습니까? 어제 기준으로 1,200명입니다. 오늘은 더 늘어날 겁니다.
저는 계산했습니다. 1200명 곱하기 19, 22,800명. 이틀 만에 2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왜 떠나고 있습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에서 일어난 일을 봤습니다. 합법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체포당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가족들이 귀국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밀러 부국장님, 본사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미국 내 한국인 직원 전원 귀국 검토. 안전 보장이 안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근무 불가. 손이 떨렸습니다. 현대자동차만이 아니었습니다. LG, 삼성, SK 모든 한국 기업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원 귀국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버트가 창밖을 봤습니다. 미국 전기차 산업이 무너집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한국 기업 점유율 73%, 전기차 핵심 부품, 한국산 비율 62%, 반도체 패키징, 한국 기술자 의존도 87%. 대체 인력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기술들은 1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입니다. 하루아침에 배울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MIT 출신인 저는 항상 믿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건 없다고. 기술은 배우면 된다고. 하지만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이건 단순한 단속이 아닙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국가의 자살입니다. 로버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아셨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상무부 부국장으로서 저는 숫자만 봤습니다. 통계, 데이터, 보고서. 하지만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죠. 한국 기술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떠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밀러 부국장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로버트가 저를 품질관리실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죠. 모니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 명의 엔지니어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인이었죠. 이분이 제임스입니다. 15년 경력의 품질 관리 전문가입니다. 저는 제임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임스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복잡한 그래프들이 떠 있었죠. 이게 배터리 셀 품질 데이터입니다. 온도, 전압, 내부 저항, 수천 개의 변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데이터를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15년 경력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한국팀이 개발한 AI 시스템이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저는 그 결과만 봤습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조치하고 초록불이면 통과시켰죠. 하지만 지금은 AI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원시 데이터만 쏟아집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5년 경력자도 한국 시스템 없이는 일을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품질 관리팀이 12명입니다. 모두 같은 상황입니다. 한국팀이 시스템을 만들었고 저희는 그걸 사용만 했습니다. 로버트가 말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저희는 한국 기술자들이 만든 시스템 위에서 일했습니다. 그 시스템이 사라지자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저는 공장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섰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전화였죠. 상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밀러, 상황 파악됐나? 예, 장관님. 얼마나 심각한가? 장관님, 이건 재앙입니다. 저는 보고했습니다. 실직자 수, 공장 가동 중단율, 경제적 손실, 숫자들을 나열했죠.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백악관에 보고해야 하네. 내일 오전 긴급 회의가 있을 거야. 참석하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랐죠. 호텔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죠. 구금시설에서 만난 한국 엔지니어의 말.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조지아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공장이 멈춘 게 아니라는 걸. 미국과 한국 사이의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악관 긴급 경제안보회의. 오전 9시였습니다. 상황실에 들어갔죠. 상무부 장관, 재무부 차관, 국토안보부 국장, 백악관 경제보좌관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대통령 보좌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조지아 상황 보고 받겠습니다. 밀러 부국장. 저는 일어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죠. 체포 후 72시간이 지났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지아주 한국기업 공장 47곳 중 31곳 가동 중단. 실직자 1127명. 협력업체 2300곳 중 470곳 작업 정지. 추가 실직 예상 인원 22,800명. 재무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하루 손실액 3억 2천만 달러입니다. 일주일이면 22억 달러.
한 달이면 96억 달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토안보부 국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불법 체류자는 단속해야 합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국장님, 체포된 312명 중 259명이 합법 비자 소지자였습니다. 83%입니다. 그럼 나머지 53명은 비자 갱신 절차 중이었습니다. 서류는 이미 제출됐고 승인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래도 기술적으로는 불법 아닙니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국장님, 기술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틀렸습니다. 그들은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체포한 순간 우리는 우리 발등을 찍었습니다.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과장 아닙니까? 300명이 떠났다고 경제가 무너집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대 19의 법칙입니다. 뭡니까 그게? 한국 기술자 1명이 떠나면 미국인 19명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MIT 경제학과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비율이 나옵니까?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합친 겁니다. 한국 기술자가 떠나면 공장이 멈춥니다. 공장이 멈추면 협력업체가 타격을 받습니다. 협력업체가 타격을 받으면 지역 경제가 무너집니다. 식당, 주유소, 마트, 병원, 모든 게 영향을 받습니다. 승수 효과입니다. 저는 다음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조지아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한국인 기술자 1200명이 자진 출국했습니다. 1대 19를 적용하면 22,800명의 미국인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 기업들이 본국 송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 LG, 삼성, SK, 미국 내 한국인 직원 전원 귀국입니다. 총 인원 3,800명, 1대 19를 적용하면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72,200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확실한 숫자입니까?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급여도 좋고 미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왜입니까?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지아 구금 시설 영상을 틀었습니다. 새벽 급습 장면, 폭력적인 체포, 인종차별적 언행. 회의실 사람들이 화면을 봤습니다. 얼굴이 굳어갔죠. 이 영상이 한국에 퍼졌습니다. 한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항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이 다시 미국에 오겠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앞으로 올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한국 대학생들, 엔지니어들, 연구자들, 미국을 꿈꾸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만이 아닙니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 아시아 전체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인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자기들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즉시 석방입니다. 공식 사과입니다. 재발 방지 약속입니다. 그리고 신뢰 회복입니다. 국토안보부 국장이 반발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겁니까? 잘못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우리는 합법 비자 소지자를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인종차별적 언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이 아니면 뭡니까? 국토안보부 국장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죠.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석방하면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야당이 공격할 겁니다. 불법 이민자를 봐준다고 할 겁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정치적 부담과 경제적 재앙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하루에 3억 달러씩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20억입니다. 한 달이면 100억입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대통령께 보고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결정이 날 겁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죠.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흐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로버트였습니다. 밀러 부국장님,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SK온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 팀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 팀이 시스템을 재가동하려다 사고가 났습니다. 배터리 셀이 과열됐습니다. 작은 화재였지만 공장 일부가 손상됐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인명 피해는 다행히 없습니다. 하지만 공장 복구에 최소 3개월이 걸릴 겁니다. 경제적 손실은 약 5억 달러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5억 달러. 한국 기술자 없이 무리하게 가동하려다 5억 달러를 날린 겁니다. 다른 공장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가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무리하게 재가동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고 위험이 너무 큽니다. 그럼 언제 다시 돌릴 수 있습니까? 한국팀이 돌아와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했습니다. SK온 화재 사고, 5억 달러 손실, 3개월 복구 기간, 추가 실직 예상 인원 800명.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터졌습니다. 조지아 단속 사흘 만에 미국 전기차 산업위기. CNN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체포 후 72시간 전국 공장 47곳이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실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1대19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한국 기술자 1명이 떠나면 미국인 19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의미입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실직자 수가 급증하는 곡선이었죠. 경제학자들은 경고합니다. 만약 한국 기술자 전원이 귀국한다면 미국은 7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숫자들이 돌았습니다. 1대19, 3,800대 7만 2,200. 한국의 침묵이 미국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다시 백악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죠. 상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국무부 장관, 핵심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상무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각하, 사흘 만에 2만 명이 실직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하루 3억 달러입니다. SK온 화재로 5억 달러 추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언제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각하,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저를 봤습니다. 밀러 부국장입니까? 예, 각하. 설명해 보십시오. 저는 조지아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새벽 급습, 폭력적 체포, 인종차별. 대통령이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죠. 이게 사실입니까? 국토안보부 장관이 대답했습니다. 각하, 표준 절차를 따른 겁니다. 표준 절차가 이렇습니까? 불법 체류자 단속은 강력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밀러 부국장 말로는 83%가 합법 비자 소지자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토안보부 장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각하, 이 영상이 한국에 퍼졌습니다. 한국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에서 철수하겠다고요. 전부 철수합니까? 현재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이미 300명을 귀국시켰습니다. LG는 200명, SK는 150명을 송환했습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시 석방하고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국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각하, 한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뭐라고 합니까? 주한 미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무부 장관을 받습니다. 경제적 영향은 각하, 만약 한국 기업들이 전부 철수한다면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의 73%를 잃습니다. 전기차 산업이 붕괴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 수 없습니까? 중국은 중국산은 관세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일본은 생산량이 부족합니다. 유럽은 자국 수요도 감당 못합니다. 한국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에 무릎 꿇으라는 겁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각하,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같은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릎 꿇는 건 굴복하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건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가 합법 비자 소지자를 폭력적으로 체포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잘못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각하, 정치적 부담이 있습니다. 야당이 불법 이민자에게 굴복했다고 공격할 겁니다. 지지율이 떨어질 겁니다. 저는 글을 봤습니다. 지지율과 경제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하루에 3억 달러씩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20억입니다. 한 달이면 100억입니다. 1년이면 1000억입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비서실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석방하면 돌아옵니까? 확실합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석방하지 않으면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즉시 석방하십시오. 공식 사과문을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밀러 부국장, 예, 각하. 이게 효과가 없으면 당신이 책임집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죠. 사과문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먹힐까? 한국이 받아들일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긴급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미국 정부, 조지아 한국인 기술자 체포에 대해 공식 사과. 대통령이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깊은 유감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12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기술자 체포 사건은 명백한 잘못이었습니다. 합법 비자 소지자를 범죄자 취급했고 과도한 폭력을 사용했으며 인종차별적 언행이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가치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 그리고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체포된 모든 분들을 즉시 석방하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TV를 보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죠.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석방 발표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조지아주 전력망이 일시 마비됐죠. 오전 10시 저는 긴급 전화를 받았습니다. 밀러 부국장님, 큰일 났습니다. 로버트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입니까? 조지아 전력망이 나갔습니다. 리비안, 포드, 테슬라, 엔비디아 전부 정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한국이 배터리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조지아 전력망은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 ESS의 90%가 한국산 배터리입니다. LG, 삼성, SK. 그런데 어제부터 배터리 공급이 끊겼습니다. 유지보수도 중단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전부 철수했거든요.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조지아 ESS 시스템 총 용량 2500메가와트 시 한국산 배터리 비중 93%, 유지보수 인력 전원 한국인.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5개 주에 걸쳐 정전입니다. 조지아, 엘라베마,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공장들이 전부 멈췄습니다. 저는 즉시 조지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오후 2시 현장에 도착했죠. 공장 단지가 캄캄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불빛으로 환했을 건물들이 모두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비상 발전기만 돌아가고 있었죠. 최소한의 조명만 켜져 있었습니다. 리비안 공장으로 갔습니다. 생산 라인이 완전히 정지돼 있었습니다.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를 만났죠.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최소 72시간입니다. 배터리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한국에서 긴급 공수해야 하는데 한국 측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시도했습니까? 100번도 넘게 했습니다. 이메일, 전화, 문자. 아무 답이 없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현대자동차 미국 법인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만 갔습니다. 받지 않았죠. LG에도 걸었습니다. 역시 응답 없음. 삼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히 차단당했군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침묵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협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대한 공장들이 죽은 것처럼 멈춰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일할 게 없었으니까요. 실직자는 얼마나 됩니까? 오늘 하루만 5,200명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사흘 만에 25,000명. 일주일이면 5만 명을 넘을 겁니다. 포드 공장으로 갔습니다.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테슬라, 기가팩토리도 멈췄습니다.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마저 비상전력으로 버티고 있었죠. 밀러 부국장님, 엔비디아 시설 관리자가 다가왔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48시간밖에 못 버팁니다. 그 이후에는 서버를 전부 내려야 합니다. 서버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AI 학습 데이터가 손실됩니다. 복구에 최소 6개월이 걸립니다. 손실액은 약 15억 달러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5억 달러. 한국의 침묵이 점점 더 큰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미국의 배터리 공급 중단. 5개 주 동시 정전.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지아 단속 사건 이후 한국이 사실상 경제 보복에 나섰습니다. 배터리 공급 중단, 기술자 철수, 유지보수 거부. 전문가들은 이를 조용한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총이 아니라 침묵으로 싸우는 전쟁이라는 겁니다. 화면에 어두운 공장들이 비쳤습니다.
실직한 노동자들의 인터뷰가 나왔죠. 우리는 한국인을 체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멋대로 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일자리를 잃어야 합니까? 한 노동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입니다. 애가 곧 태어납니다.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정부는 책임져야 합니다.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모였죠. 피켓을 들고 외쳤습니다. 한국인을 돌려보내라. 정부는 사과하라. 우리 일자리를 돌려달라.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시위대 중 일부가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기였죠. 한국 기술자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지지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한국 편을 드는 겁니다. 자기 나라 정부가 아니라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습니다. 밀러, 즉시 워싱턴으로 돌아오시오. 긴급 회의가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백악관 상황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분노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한국이 우리를 인질로 잡았습니까? 국무부 장관이 보고했습니다. 각하,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멋대로 합니까? 정부 지시 아닙니까?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교묘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침묵하고 기업들이 비즈니스 결정이라고 주장합니다. 대통령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보복 관세를 매기십시오. 한국산 제품에 200% 관세를 부과하십시오. 재무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각하, 그러면 우리가 더 큰 타격을 입습니다. 한국산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리가 의존하는 품목들입니다. 관세를 매기면 가격만 오를 뿐입니다.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각하, 관세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계속 당하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과했지 않습니까? 석방했지 않습니까? 더 뭘 하라는 겁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슨 행동입니까? 한국 기술자들을 직접 초청하십시오. 각하께서 직접 공항에 나가서 맞이하십시오. 그리고 보상하십시오.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십시오. 대통령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내가 공항에 나가서 외국인을 맞이하라고요? 미국 대통령이, 예, 각하.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각하, 지금 미국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하루 손실액이 5억 달러입니다. 72시간이면 15억입니다. 일주일이면 35억입니다. 각하의 자존심과 미국 경제 중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죠.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밀러 부국장, 예, 각하. 이번에도 실패하면 당신은 끝입니다. 알겠습니다. 석방 명령이 내려진 날, 저는 조지아 구금 시설로 갔습니다. 475명이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고 굳어 있었죠. 저는 배터리 시스템 책임 엔지니어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시설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목에 케이블 타이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죠. 석방됐습니다. 대통령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엔지니어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오시겠습니까? 엔지니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왜입니까? 사과했고 석방했습니다. 보상도 약속했습니다. 밀러 부국장님, 엔지니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물건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부르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도구가 아닙니다. 저희는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인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십니다.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에 총을 들이대고 끌고 갔습니다.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뺨을 때렸습니다. 바닥에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돌아오라고 합니까? 사과 한마디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십니까? 아내가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감옥에 갔다고 울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밤새 잠을 못 이뤘습니다. 이 상처가 사과로 아뭅니까? 엔지니어가 계속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이 공장을 세웠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도 추수감사절에도 일했습니다. 가족을 한국에 두고 혼자 여기서 버텼습니다. 미국의 꿈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저희를 배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신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엔지니어가 돌아섰습니다. 공항 셔틀 버스로 향했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은 건 기술자가 아니라는 걸, 신뢰를 잃었다는 걸. 구금시설 밖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남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중학생쯤 되는 딸이 아빠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저는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부인, 여성이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저는 상무부 밀러 부국장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여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은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을 위해 밤새 일했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대했습니까? 정부의 실수였습니다. 실수로 끝낼 일입니까? 우리 딸이 학교에서 놀림받았습니다. 아빠가 범죄자라고. 우리 가족이 받은 상처를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린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죠. 아빠가 나쁜 사람입니까?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란다. 아빠는 훌륭한 분이야. 그럼 왜 경찰이 데려갔습니까?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죠. 아저씨들이 실수했어. 정말 미안해.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뢰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44평생 처음이었습니다. MIT를 나와 상무부 부국장까지 올라온 저는 항상 냉철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죠. 숫자와 데이터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사람을 봤습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인간을 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차에 앉아 핸드폰을 봤습니다. 뉴스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475명 전원 석방. 하지만 귀국 결정. 현대차 공식 입장 발표. 미국 내 안전보장 불가. 전 직원 귀국 조치. LG, 삼성, SK 동반 철수. 한국 기업들 미국 떠난다.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석방된 475명 중 412명이 귀국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87%였습니다. 나머지도 시간 문제였죠. 우리가 그들을 체포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체포한 거였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을 묶으려다 우리 자신을 묶어버렸습니다. 한국을 제거하려다 우리 경제를 제거해버렸죠. 그날 밤 CNN에서 특집 방송이 나왔습니다. 조지아 구금 사태, 미국의 자충수였나. 경제학자가 나와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근본적인 착각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필요로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한국의 인력, 한국의 시스템. 이것 없이는 미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패널이 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미국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정부는 한국 기술자들을 단순 노동자로 봤습니다.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품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야겠다고. 이틀 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식 방문은 아니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왔죠. 하지만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을 설득하는 것, 신뢰를 회복하는 것. 현대자동차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임원진을 만났죠. 회의실 분위기가 차가웠습니다. 밀러 부국장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현대차 미국 사업본부장이 물었습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미국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돌아가는 겁니까? 저희가 물건입니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밀러 부국장님, 본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 직원 312명이 체포됐습니다. 그중 47명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13명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5명이 퇴사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다시 미국에 가서 일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가족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미국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언제 또 체포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법을 바꾸겠습니다.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약속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한 번 배신당했습니다. 저는 깊이 숙였습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부국장님 한 사람이 무슨 보증을 하시겠습니까? 제 경력을 걸겠습니다. 만약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사임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약속하겠습니다. 본부장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죠. 부국장님의 진심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이 돌아가겠다고 하면 보내겠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안건을 검토하겠습니다. 사흘 뒤 현대차 연수원에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조지아에서 돌아온 직원 150명이 모였죠.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150쌍의 눈이 저를 봤습니다.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상무부 밀러 부국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과하러 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조지아에서 일어난 일은
미국 정부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여러분은 합법적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을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혔죠. 10초, 20초, 30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부국장님,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를 압니다. 사과로 치유할 수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바꾸고 싶습니다. 미국을 바꾸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존중받는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금시설에서 만났던 배터리 책임자였죠. 부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저희가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존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무너져도 괜찮습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신뢰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국장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다시는 저희를 도구로 보지 마십시오. 저희는 사람입니다. 미국 경제를 살리는 부품이 아니라 꿈을 가진 인간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직원들이 투표했습니다. 미국 복귀 의향 조사였죠. 저는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150명 중 63명이 복귀 의향을 밝혔습니다. 42%,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63명이라도 신뢰해 준 겁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백악관에 보고했죠. 63명입니다. 대통령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300명을 잃고 63명을 되찾았습니까? 이게 성공입니까? 시작입니다. 각하. 신뢰는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언제 돌아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63명이 돌아가서 잘 대우받으면 나머지도 올 겁니다.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한 달 뒤 63명의 한국 기술자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직접 공항에 나갔습니다. 대통령도 함께였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죠.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기술자를 영접하는 건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63명이 나왔습니다. 카트를 밀고 가방을 들고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대통령이 앞으로 나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죠. 환영합니다.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터리 책임 엔지니어가 악수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각하, 저희는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존중입니다. 저희를 사람으로 대해 주십시오. 도구가 아니라 동료로 봐주십시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로비에 모인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조지아 주민들이었죠.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 영웅들,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한 주민이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옆 사람도 태극기를 들고 있었죠. 수십 개의 태극기가 공항 로비에서 펄럭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 국기를 들고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라 국기가 아니라 한국 국기를. 이게 바로 신뢰의 힘이었습니다. 총이나 돈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가 만든 기적이었죠.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배터리 책임 엔지니어에게 건넸죠. 아드님, 고맙습니다. 제 아들이 공장에서 일합니다. 당신들이 돌아와서 일자리를 지켰습니다. 엔지니어가 꽃을 받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당신들에게 못되게 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엔지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잇지 못했죠.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미국이구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함께 다시 시작하는 나라.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구나. 조지아로 향했습니다. 63명의 기술자들과 함께 버스에 올랐죠.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옆자리의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왜 돌아오기로 하셨습니까? 엔지니어가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다시 체포될까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부국장님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미 기회를 주는 겁니다.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현대차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의 동료들, 미국인 직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박수를 치며 맞이했죠.
한국 기술자들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미국인 동료들이 다가와 악수했습니다. 포옹했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내가 없어서 정말 힘들었어. 이제 다시 시작하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라고. 국적이나 인종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라는 것,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관계라는 것. 생산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달 동안 멈춰있던 기계들이 있었습니다. 배터리 책임 엔지니어가 제어판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을 올렸죠. 시스템이 켜졌습니다. 화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로그인했습니다. 생체 인증, 지문, 홍채, 음성 모두 통과했습니다. 시스템 재가동을 시작합니다. 엔지니어의 목소리가 공장에 울렸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명령어가 입력됐죠.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가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로봇팔이 작동했습니다. 배터리셀을 집어 올렸죠. 온도 정상, 압력 정상, 전압 정상, 모든 시스템 정상입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미국인 직원들이 소리쳤습니다. 서로 껴안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미국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손길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63명으로 시작한 복귀는 점점 확대됐습니다. 이들이 미국에서 잘 대우받는다는 소식이 한국에 전해졌죠. 그러자 더 많은 기술자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달 뒤 110명이 추가로 복귀했습니다. 3달 뒤 170명이 더 왔습니다. 6개월 뒤 312명 중 280명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90%였습니다. 저는 매번 공항에 나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며 맞이했죠. 이름을 불렀습니다. 감사를 전했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감사합니다. 존중해주셔서. 조지아 공장은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아니, 정상을 넘어섰습니다. 생산량이 체포 사건 이전보다 23% 증가했죠. 불량률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실직했던 노동자들이 재고용됐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났죠. 식당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마트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주유소에 차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조지아 주민들이 한국 기술자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지역사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전문가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을 위한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조지아 주지사가 참석했죠. 주민 1,500명이 모였습니다. 주지사가 연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이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술자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오늘 저는 공식적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조지아는 여러분의 집입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집입니다.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배터리 책임 엔지니어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답사를 하기로 했죠. 주지사님,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함께 일하러 왔습니다. 함께 꿈을 만들러 왔습니다. 엔지니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배웠습니다.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존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여러분도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더 강하다는 것을,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조지아의 밤 풍경이 펼쳐졌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공장의 불빛, 거리의 가로등, 집집마다 켜진 조명. 한 달 전만 해도 이곳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정전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밀러 부국장님, 배터리 책임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저 역시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죠. 아름답습니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입니다. 일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 저녁을 먹는 가족, 모두가 연결돼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이 그 연결을 지켰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함께 지킨 겁니다. 부국장님이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셨다면 저희는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돌아온 것을? 엔지니어가 웃었습니다. 가끔은 후회합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한국이 더 안전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제가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공장, 시스템, 사람들, 그리고 꿈이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 이룰 수 있을까요?
그 꿈을 이미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부국장님도 보셨잖습니까? 변화를. 저는 다시 불빛들을 봤습니다. 엔지니어의 말이 맞았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음 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대통령 옆이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쁩니다. 조지아 한국 기업 공장들이 완전히 정상화됐습니다. 생산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일자리를 되찾았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경제 회복이 아닙니다. 이건 신뢰의 회복입니다. 우리는 실수했습니다.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했습니다.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다시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봤습니다. 밀러 부국장이 이 모든 과정을 이끌었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가서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걸 걸었습니다. 오늘의 성공은 그의 헌신 덕분입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부국장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간담회를 했을 때입니다. 150명의 기술자들 앞에서 사과했죠. 그들의 눈을 봤습니다. 분노, 실망, 상처, 모든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진심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했고 진심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게 통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 경험, 헌신. 그게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뢰는 쌓기는 어렵지만 무너지기는 쉽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간 쌓은 신뢰를 하룻밤에 무너뜨렸습니다. 다시 쌓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신뢰는 그만큼 소중하고 깨지기 쉬운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죠. 책상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로버트였습니다. 밀러 부국장님, 들으셨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현대차가 투자를 확대한답니다. 조지아 공장 생산 능력을 2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20억 달러를 투자한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입니까? LG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공장 신규 라인을 추가한답니다. SK도 연구센터를 짓는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부국장님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TV를 켰죠.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지아의 기적, 한국 기술자들의 귀환으로 미국 경제 회복. 앵커가 말했습니다. 조지아 구금 사태 6개월, 미국과 한국은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조용한 승리라고 부릅니다. 화면에 공장 불빛이 비쳤습니다.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조지아 공장들이었죠. 한국의 침묵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앵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면 떠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배웠습니다. 힘으로는 신뢰를 살 수 없다는 것을, 존중만이 협력을 만든다는 것을. 저는 TV를 끄고 소파에 기댔습니다.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 급습, 구금, 공장 정지, 정전, 실직, 눈물, 사과, 귀환, 회복.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배터리 책임 엔지니어였습니다. 부국장님, 오늘 딸이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미국과 한국의 다리를 놓았다고 발표했답니다. 선생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친구들이 박수 쳐줬답니다. 딸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따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만합니다. 아버지가 정말 훌륭하신 분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조지아 공장에서 첫 번째 전기차가 출하됐습니다. 완벽한 품질이었습니다. 차체에는 작은 명판이 붙어 있었죠. 한국과 미국의 협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받아 액자에 넣었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었죠. 볼 때마다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1년 뒤 저는 조지아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공장 앞에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대리석으로 만든 비석이었죠.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국적이 아니라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힘이 아니라 존중이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함께할 때 우리는 더 강하다는 것을. 2025년 3월, 우리는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했고, 배웠고, 함께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교훈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저는 비석을 만졌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손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엔지니어가 옆에 섰습니다. 부국장님,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다른 주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텍사스, 미시간, 오하이오. 한국 기업을 유치하고 싶답니다. 조지아 모델을 배우고 싶답니다. 조지아 모델이요? 존중과 협력입니다. 외국인 기술자를 파트너로 대하는 것,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조지아 모델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부국장님, 고맙습니다. 부국장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돌아와줘서 가능했습니다. 신뢰해줘서 가능했습니다. 저는 공장을 둘러봤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봇 팔들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과 미국인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협력하며 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조지아 구금 사태 1년 보고서.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조지아의 불빛은 단지 전기의 복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복원입니다. 우리는 1년 전 큰 실수를 했습니다. 합법 비자 소지자를 체포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300명의 한국 기술자가 떠났고 2만 명의 미국인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인정하고 사과하고 바꿨습니다. 6개월에 걸쳐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지아는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한미 협력 모델이 됐습니다. 생산량 200% 증가, 일자리 3만 개 창출, 투자 50억 달러 유치.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존중받지 못하면 떠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무릎 꿇었습니다. 권력으로가 아니라 존경으로 그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입니다. 총이 아니라 신뢰, 돈이 아니라 존중. 그것이 관계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여는 힘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추가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자 미국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부른 건 권력이 아니라 존경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이라고. 꿈을 가진 사람,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사람. 그리고 우리는 함께할 때 더 밝게 빛난다고.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존중하고 신뢰하고 함께하면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의 심장을 다시 켠 건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심장이 뛰게 만든 건 신뢰였습니다. 컴퓨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사무실 문을 열었죠.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보였습니다. 수천 개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로버트였습니다. 밀러 부국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무슨 뉴스입니까? 한국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달에 조지아를 방문한답니다. 공장을 직접 보고 싶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함께 간답니다. 두 정상이 공장에서 만난답니다. 상징적인 장면이 될 겁니다. 준비해야겠군요. 이미 준비 중입니다. 부국장님께서 참석하셔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랐죠.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 조지아서 만난다. 신뢰 회복 1년 기념.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조지아 구금 사태 1년을 맞아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 현대차 공장에서 만납니다. 양국 정상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신뢰 회복을 상징하는 기념비 제막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게스트가 말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1년 전만 해도 양국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 투자가 3배 늘었고 기술 협력이 확대됐습니다. 이 모든 게 신뢰 회복 덕분입니다. 저는 라디오 볼륨을 줄였습니다. 생각에 잠겼죠. 1년 전 그날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헬기 소음, 사이렌, 체포,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재앙. 공장 정지, 실직, 정전, 모든 게 무너지던 순간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세웠습니다. 함께 한국과 미국이, 기술자와 노동자가
정부와 기업이 모두가 함께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맞이했습니다. 오늘 뉴스 봤어요. 당신 나왔더군요. 그랬습니까? 기자회견에서 멋있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피곤하죠? 씻고 오세요. 저녁 준비했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만든 스테이크와 샐러드, 와인 한 잔. 여보, 아내가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한 일,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당신이었잖아요. 한국에 가서 사과한 것도, 신뢰를 회복한 것도. 저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 덕분에 일자리를 되찾았어요.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통계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저녁을 먹고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지아 공장 첫 출하 차량 사진이었습니다. 명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협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미래의 나에게 제목을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습니다. 작은 페이지였지만 의미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나는 배웠습니다.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숫자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더 쓸까? 만약 다시 그날로 돌아간다면 나는 막았을 것입니다. 체포를 막았을 것입니다. 폭력을 막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웠고 바꿨고 함께 일어섰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기억하라.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고 힘으로 강요할 수 없다. 오직 존중과 진심으로만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이 1년이 내게 준 가장 큰 교훈이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었죠. 언젠가 다시 읽을 날을 위해. 한 달 뒤 조지아 현대차 공장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함께 방문하는 날이었죠. 공장 앞마당에 단상이 세워졌습니다. 양국 국기가 나란히 걸렸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공장 직원들, 지역 주민들, 언론사들 모두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보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단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차량 행렬이 도착했습니다. 먼저 한국 대통령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 미국 대통령이 내렸습니다. 두 정상이 악수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미국 대통령이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특별합니다. 1년 전 우리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조지아에서 한국 기술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 결과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고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인정하고 사과하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용서했습니다. 다시 와주었습니다. 함께 일하자고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정입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것.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조지아 주민 여러분, 저는 오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년 전 우리 기술자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바꾸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바꿨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받습니다.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바꾸는 의지,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 미국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입니다.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두 대통령이 다시 악수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산 라인을 둘러봤습니다. 로봇 팔들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와 미국 노동자가 나란히 서서 일하고 있었죠. 배터리 책임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각하들, 이 라인은 하루에 300대의 전기차를 생산합니다. 한국 기술과 미국 노동력이 만나 만든 결과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1년 전 이 라인이 멈췄다고 들었습니다. 예, 각하. 72시간 동안 완전히 정지됐습니다. 지금은 문제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한국 팀과 미국 팀의 협력이 더 긴밀해졌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인 노동자에게 물었습니다. 일하기 어떻습니까? 훌륭합니다, 각하. 한국 동료들에게 많이 배웁니다. 그들은 선생님이자 친구입니다. 1년 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떠났을 때 저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가족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왔고 저도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절대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압니다. 두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념비 앞에 섰습니다. 붉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죠. 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두 대통령이 함께 끈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당겼습니다. 천이 떨어졌습니다. 기념비가 드러났습니다. 검은 대리석이었습니다. 금빛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뢰의 회복. 2025년 3월 우리는 실수했다. 하지만 인정했고 사과했고 함께 일어섰다. 한국과 미국, 기술자와 노동자 모두가 함께 이 교훈을 영원히 기억하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을 맹세한다. 아래에 두 대통령의 서명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기념비 앞에 혼자 남았습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밀러 부국장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습니다. 배터리 책임 엔지니어였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예, 꿈만 같습니다. 엔지니어가 기념비를 받습니다. 이 글씨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고통, 용서, 신뢰, 회복,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돌아온 것을. 엔지니어가 공장을 봤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없습니다. 이제는 확신합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용서하는 게 맞았다고, 함께하는 게 답이었다고.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믿어주셔서. 부국장님도 고맙습니다. 지켜주셔서. 우리는 함께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에 공장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별처럼.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한미 정상, 조지아서 신뢰 회복 기념비 제막. 앵커가 말했습니다. 오늘 조지아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함께 신뢰 회복 기념비를 제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새로운 시작이라고 평가합니다. 패널이 분석했습니다. 조지아 사태는 미국에게 큰 교훈이었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다른 나라의 기술과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다른 패널이 말했습니다. 한국도 배웠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 떠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서가 복수보다 강하다는 것.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조지아의 밤이 아름다웠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실수를 인정하고 신뢰를 회복하고 함께 미래를 여는 역사를. 이것이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이다. 힘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존중으로 협력하는 것. 한국이 미국에게 가르쳐준 교훈이다.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더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자 미국은 다시 움직였다. 하지만 그들을 부른 건 권력이 아니라 존경이었다. 그리고 그 존경은 영원히 우리 관계의 기초가 될 것이다. 보고서를 닫았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1년 전 그날 새벽, 체포, 공장 정지, 실직, 정전, 모든 게 무너지던 순간. 하지만 우리는 다시 세웠습니다. 사과로, 신뢰로, 협력으로. 그리고 지금 조지아는 빛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든 빛으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좋은 꿈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한국인과 미국인, 함께 웃고 협력하고 꿈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위로 떠오르는 태양,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비추는 태양.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책상 위에 편지가 한 통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였죠.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배터리 책임 엔지니어의 딸이 쓴 편지였습니다. 밀러 부국장님께. 저는 12살 지민이입니다. 아빠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정말 기뻤어요. 아빠가 감옥에 갔다고 들었을 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부국장님이 아빠를 지켜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커서 부국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편지 끝에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제가 한 일의 의미구나. 한 아이에게 희망을 준 것, 두 나라를 이어준 것, 신뢰를 회복한 것. 액자에 넣었습니다. 벽에 걸었습니다. 공장 사진 옆에. 매일 볼 것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존중이 얼마나 강한지. 그날 오후 대통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집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밀러, 수고 많았습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카카. 1년 전 당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신의 공로를 인정하는 훈장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저는 받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카카.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강합니다. 세계 최강국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기술, 인력, 협력, 그리고 그들을 얻는 방법은 힘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걸 압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웠지만 확실히 배웠습니다. 조지아가 시작입니다. 카카. 다른 주에서도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일을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DC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백악관, 국회의사당, 워싱턴 기념탑, 미국의 상징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미국의 힘은 저 건물들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입니다. 함께 일하고 협력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진짜 힘입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배터리 책임 엔지니어에게 지민이의 편지 받았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따님에게 전해주십시오. 꿈을 이루라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든 세상에서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국장님. 저희 딸이 정말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부국장님, 저희도 약속합니다. 이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영원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하늘, 금빛 구름. 저는 생각했습니다. 조지아의 새벽, 총을 든 요원들, 체포된 기술자들. 그 어둠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지금 이 아름다운 노을로 끝나고 있습니다. 아니,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 신뢰의 시작, 협력의 시작.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한국과 미국, 기술자와 노동자, 모두가 함께.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국적을 넘어, 언어를 넘어, 문화를 넘어, 존중과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의 심장을 다시 켠 건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심장이 뛰게 만든 건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이제 영원히 우리를 이어줄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믿어줘서, 돌아와줘서, 함께해줘서. 그리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또 해가 뜰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비추는 태양이. 그 햇살 아래에서 우리는 계속 함께할 것입니다. 영원히. 조지아의 불빛이 다시 켜진 날, 미국은 알았습니다. 이 엔진을 돌린 건 힘이 아니라 한국의 손과 신뢰였다는 사실이죠. 사과가 말이 될 때까지 행동으로 채웠고 존중이 협력을 불렀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돌아오자 생산은 치솟고 실직은 되돌려졌습니다. 침묵은 자존심, 복귀는 품격. 이 이야기가 남긴 국뽕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요. 한국은 떠남으로 가치가 증명됐고 미국은 배움으로 강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확인했죠. 함께할 때 더 빠르고 존중할 때 더 멀리 간다는 걸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음 장면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의 교훈을 잊지 맙시다. 신뢰는 가장 비싼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를 만든 이름은 한국입니다.